뉴스투데이 2부 방송되겠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공세를 통해 러시아 남서부 접경 쿠르스크 지역 내 100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텔레그램에 게재된 영상에서 우리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계속해서 공격적 작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알렉세이 스미르노프 쿠르스크 주지사 대행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지역 내 22개 마을을 통제하고 있으며 폭 40km, 깊이 12km가량을 점령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이 주장한 면적은 러시아 측 발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지만 이는 러시아가 주요 손실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 인정한 사례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일 쿠르스크 지역에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1000명 규모의 대규모 공세를 감행했으며 이후 벨고로드, 브럈스크 등지에서 국경을 넘은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오늘 쿠르스크와 인접한 북동부 수미 지역 국경으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대해 민간인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 내 적대 행위 강도의 증가와 러시아의 파괴 및 정찰활동 증가로 인한 조치이며 주민들을 제외한 이들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러시아를 방문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이 악화하고 가자 지구에서 전례 없는 인도주의 재앙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하일 보그다노프 러시아 외무부 부장관은 아바스 수반의 이번 러시아 방문이 중동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압델 하피즈 노팔 러시아 주재 팔레스타인 대사도 어제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러시아는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이라면서 양국 간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모스크바에서 주요 아랍국 대사들과도 회동할 계획이라고 타스 통신은 전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내일 튀르키예로 이동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내일부터 17일까지 미얀마와 태국을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왕 부장이 태국에서 란창강 메콩강 협력회의 제9차 외교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외교장관 비공식 회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왕 부장의 이번 미얀마 방문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안정 유지와 경제 성장, 민생 개선을 위한 미얀마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의 이번 미얀마 방문은 미얀마 군부와 소수민족 반군연합 간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어 온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은 지난 1월 군정과 반군연합 간의 일시 휴전 합의의 중재 역할을 맡은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과 전화회담을 갖고 중동 사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상들은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공동성명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석방 협상 타결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또 미국, 이집트, 카타르의 중재로 오는 15일 재개될 예정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란의 침략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 단체들의 공격에 맞서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관련한 지속적 위협을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면서 그러한 공격이 이루어질 경우 영내 안보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측은 오늘 현재 휴전 협상 참여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과 친이란 세력들의 공격 시점은 이번 주가 될 수도 있다면서 우리는 중대한 일련의 공격들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영내 친이란 무장 세력들은 최근 하마스 1인자가 이란에서 암살당하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고위사령관을 제거한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러 군사 밀착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지적했습니다. 동맹과 함께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첨단 무기 전시회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보고관들과 실무그룹 수장들이 북한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자의적 구금, 고문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 가끔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5에서 26도, 최고기온은 27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러 군사 밀착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백악관이 지적했습니다. 동맹과 함께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12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한 러시아군 미사일에 북한산이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를 지적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관련 보도에 VOA 뉴스센터의 논평 요청에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I can't confirm the reports that DPRK missiles were involved. However, we have seen in recent weeks and months 커비 보좌관은 북한 미사일이 관련됐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없지만 최근 수개월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것을 목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별 보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북한의 군사 능력을 이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온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통제와 제재가 러시아 경제를 전시 경제로 바꿨기 때문에 푸틴은 군사 능력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며 이란과 북한 같은 나라에 필사적으로 손을 뻗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에 미사일이 계속 쏟아지는 가운데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당연히 위험하다며 하지만 이는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It's dangerous, obviously, for the people of Ukraine as these missiles continue to rain down on them and their energy infrastructure. 커비 보좌관은 급성장하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국방 관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집단 안보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는 당연히 동맹 파트너와 함께 이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기습 공격한 데 맞서 러시아도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11일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에는 북한산 4기가 포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영상에서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 공격에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Одна з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ракет сьогодні, на жаль, убила 나 키이우시니 двух людей, батька с сыном.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가 발사한 북한 미사일 중 하나가 안타깝게도 키이우 지역에서 2명을 사망하게 했다며 아버지와 4살 된 아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이 밖에도 3명이 부상을 입고 치료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미사일의 종류와 러시아 영토 어느 지역에서 발사됐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월에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100만 발이 넘는 탄약을 공급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등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두 나라 모두 이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지난 2월에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 거래설은 북한에 대한 음해이며 불법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동해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적대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해 10월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 무기 박람회에 북한 군사 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UN 대북 제재에 올라있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총책임자가 직접 참석해 북러 두 나라 간 군사 밀착이 한층 노골화하는 양상입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국제 무기 박람회를 개최했다고요. 어떤 행사인가요?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가 주관하는 국제 첨단 무기 박람회 또는 국제 군사기술 포럼 성격이기도 한 군 2024가 12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행사는 2015년부터 매년 열려왔는데요. 이번엔 특히 러시아 본토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지상전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을 포함해 83개 국가대표단과 120여 개 업체들이 참여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개막식 영상 연설에서 자국의 첨단 방위 산업 성과를 대규모로 전시한다며 러시아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많은 혁신적인 무기를 보유했고 전장에서 그 효과성이 실증됐으며 설계자, 공학자, 과학자들은 특별 군사작전에서 획득한 전투 경험을 고려해 방산 공장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4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에 벨라루스, 중국, 인도, 이란 등 4개 우호국이 부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김 기자, 이번 행사에 북한 대표단도 참가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참가했는지요?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무기박람회에 북한 미사일 개발 총책인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막식에서 각국 대표단이 푸틴 대통령의 개회사 영상을 지켜보는 가운데 앞줄에 앉아있는 김 부부장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만 해도 이 행사에 모스크바 주재 국방무관을 보낼 정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며 이번 김 부부장의 참가는 북러 방산협력이 노골화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도미사일 기술에서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도 사실은 그런 원천 기술을 받아들여서 오늘날의 핵 WMD 특히 미사일 전력들을 많이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미사일 총책이 실제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의 그런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 체계들을 확인을 해서 북러 간에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러측과 협력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김 부부장은 북한 미사일 개발의 1등 공신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요 무기 개발 현장을 찾을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수행하는 인물입니다. 김 위원장 집권 직후인 2012년 이른바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관여했고 그 공로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2017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23975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으며 한국, 미국, 유럽연합의 독자 대북 제재 리스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제재 리스트에 오른 인물의 입국을 금지해야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무시하고 김 부부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한 겁니다. 네, 무기 박람회는 결국 참자들 간의 무기 거래를 위한 행사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북한 대표단의 이번 박람회에서의 행보도 궁금한데요. 네, 타스 통신은 북한 군사대표단이 로스 엘렉트로니카 부스에서 수상함과 해안지휘소, 선박, 잠수함, 항공기의 무선 통신을 지원하는 통합통신장비 R760에 대한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된 관심이 미한에 비해 절대 열세에 놓인 해군과 공군 전력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군사대표단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러시아 측과 별도 논의를 갖고 동맹 수준의 새 북러조약 체결을 내세워 러시아 측에 첨단 방공체계 구축 협력 등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타스 통신의 이 보도 내용이 북러 간 방산 협력 분야를 공개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카드로 북러 밀착을 견제하고 있는 한국에 맞선 압박 메시지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러가 정말 진정으로 협조하고 있다면 이거는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러시아 측에서 국영 통신에서 이걸 전달한다. 이건 뭐냐면은요. 러시아가 북한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위협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번 박람회는 80여 개 나라가 참가해서 외형상으로는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러시아가 반서방 진영 논리를 확산하는 그런 자리로 활용될 움직임은 없습니까? 네, 참가국들은 대체로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를 두둔하는 권위주의 국가들과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다수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행사를 통해 우호국들이 러시아 국방부, 방산기업과 호혜적인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파트너십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발전시킬 준비가 됐다며 동등하고 불가분한 안보를 함께 창설하고 새롭고 더 공정한 다극 체계를 구축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드레이 벨로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개막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을 러시아와 미국 주도 집단 서방의 무력 충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러시아가 무기 박람회를 한편으론 전쟁 중인 자국의 무역 활로로 삼으면서도 반서방 진영 구축 확대를 노린 선전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서방이 결국 러시아의 핵심 이익을 침탈하고 러시아를 핵심적으로 훼손하려고 한다라는 그 명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과 함께 신냉전의 진영주의를 계속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레토릭을 한 거는 오래됐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푸틴의 발언이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그런 논리로 보면 북한과의 최근 관계 강화는 미국, 러시아 사이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어떤 하나의 선전 사례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러시아가 자국에 대한 무한 지지, 무기 지원, 그리고 동맹 수준의 조약까지 체결한 북한을 국제 무대에서 각별하게 대우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현승수 박사는 푸틴 대통령의 이른바 러시아 대전략의 한 축은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우방국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북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중심의 어떤 세계가 재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에 반드시 북한을 초청하고 북한의 참여를 독려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러시아의 그 대전략 속에서의 북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어떤 대응에 있어서도 북한의 팩터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주는 함의가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북러 간 군사협력 동향을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첨단 무기 전시회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도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과 관련해 계속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roadly spea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continues to be a concern, particularly as it relates to North Korean support for Russia's war.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대표단의 러시아 국제 군사기술 포럼 참석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는 말한 모든 이유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글로벌 비확산 체제 수호,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통신은 지난 9일 북한 국방 관련 관리들이 12일부터 14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국제 군사기술 포럼 군 2024 행사에 참석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러시아가 해마다 개최하는 이 포럼은 전 세계 각국 대표단에게 러시아의 무기를 선전하는 방산 전시회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올해 포럼에는 83개국 대표단이 참가하며 벨라루스와 이란, 인도, 중국 등 4개 우호국의 개별 부스가 설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포럼은 러시아 및 국제사회의 국방 관련 관리들이 또다시 모여 국방 및 국가안보에 대한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행사 참석과 관련해 국제사회는 북한이 어떤 기술을 확보하려 하는지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focus on them. What are they looking to acquire? I would think part of that would be air and missile defense. Part of it would be electronic technology, command control.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전시회에서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전자기술, 지휘통제 시스템, 전자전, GPS 교란과 같은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의 핵심 군사 능력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을 얻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관련 첨단 무기 기술을 파악하고 그 기술을 해킹을 통해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약 2시간에 걸친 1대1 회담을 마치고 포괄적 전략돈방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새 협정 내에서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등 유엔 보고관들과 실무그룹 수장들이 북한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자의적 구금, 고문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북한은 이 서한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림 알살렘 유엔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특별 보고관, 가나 유드키브스카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부의장, 아우데 발데 유엔 강제 실종 실무그룹 의장, 도로시 에스트라다 탱크 여성과 소녀 차별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이 지난 5월 22일 북한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구금시설에서의 비인도적 처우에 대해 우려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 발송 60일 뒤 공개하는 관행에 따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12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서한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의 자의적 구금, 강제 실종, 젠더 기반 폭력, 고문, 초법적 살해 위험 등 심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유엔이 입수한 정보와 국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며 여러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사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제131차 회의에서 제기된 3건의 긴급한 사례를 북한에 보냈으며 관련 사본을 중국에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에 접수된 정보에 따르면 2023년 10월 초 수백 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며 이 외에도 수백 명이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같은 운명에 처해진 채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신매매, 강제 임신, 강제 결혼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강제 송환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2019년 중국 지린성 퉁화시 외곽의 한 시골 마을에 팔려가 감금된 채 강제로 임신을 하고 심한 출혈로 입원했다가 퉁화시 구치소, 바이산시 구치소를 거쳐 2023년 9월경 강제 북송된 여성이 소개됐습니다. 2013년 중국에서 강제 결혼한 뒤 인신매매 혐의로 지린성 창춘 교도소에 수감됐다 바이산시 구치소로 이송된 뒤 2023년 10월에 강제 북송된 여성의 사연도 있었습니다. 2016년 인신매매범을 통해 중국 남성에게 팔려가 두 자녀를 임신하고 2022년 5월 북한에서 마른 명태를 포함한 밀수품을 받은 혐의로 랴오닝성 단둥 교도소에 구금됐다가 바이산 구치소로 이송된 뒤 2023년 10월 첫째 주경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진 여성도 있었습니다. 또 북중 국경에서 붙잡혀 심한 구타와 고문으로 손과 발에 붕대를 감은 채로 마지막으로 목격된 남성의 사연도 소개됐습니다. 특별보고관들과 실무그룹 수장들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 국가보위성의 초기 신문 과정에서 몸수색과 구타를 당하며 여성들은 젠더 기반 폭력에 시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초기 신문은 탈북 이후 해외에서의 활동, 체류기간, 한국 혹은 종교단체와의 관계, 탈북을 도운 사람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반역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거나 한국으로 도피 의도가 발견되면 국가보위성 구금시설에 계속 머물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을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결정은 국가보위성이 단독으로 내리며 관리소에서는 강제 실종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락이 두절된 채 구금되고 석방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초법적 살인을 포함한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보고관들과 실무그룹 수장들은 언급한 개인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대해 최대한의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언급된 개인의 혐의에 대한 추가 정보, 그들의 운명과 소재, 현재 건강 상태, 사법적 보호 장치, 북한의 기본적 이동의 자유 보장 여부, 수감 중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60일 이내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며 기한이 지나면 특별보고관들이 발송한 최초 서한과 북한 정부의 답변 모두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6월 17일자로 발송한 답변에서 특별보고관들의 공동성명은 진정한 인권 증진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허위와 날조, 음모로 가득 찬 일관된 반북 정치 도발 문서라면서 이를 단호히 부인하고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 적대 세력을 추종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유엔 인권기구들이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HRNK의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12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이 공동으로 서한을 작성한 것이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just like some other UN member states, has a problem with country-specific rapporteurs.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은 일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별 보고관 제도를 문제 삼고 있다며 림 알살렘 보고관과 같이 국가별 보고관이 아닌 주제별 보고관에 대해서는 덜 그런 경향이 있기에 이번 협력은 매우 강력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서한을 거부한 데 대해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자국의 참혹한 인권 상황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big problem with North Korea, of course, is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reject anything. 그럼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적에 신경을 쓴다며 10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후 북한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외무상을 유엔 총회에 파견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시민사회와 유엔 기구들이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캐나다의 신임 국방총장이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캐나다의 제니 캐리냥 국방총장이 김명수 한국 합참의장과의 통화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더 강화하겠다는 캐나다의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고 캐나다 국방부가 10일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취임한 캐리냥 총장과 김 의장의 지난 8일 통화와 관련한 VOA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여기에는 양국 간 안보 및 국방 파트너십 강화, 한반도 지역 평화와 안보 유지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동 이익에 특히 중점을 둔 규칙 기반 국제 체제 수호라는 공동 목표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캐리냥 총장은 또한 북한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행동과 수사,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이 같은 끔찍한 행동은 영내 및 국제안보를 더욱 불안정하게 하고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민간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캐리냥 총장은 또한 네온작전과 같은 작전을 통해 캐나다군이 영내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유엔군 사령부에서 정전 보장 및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해 오랫동안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일본, 미국, 한국 등이 거듭 제안한 대화 제의를 수락하고 선의의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에 따라 2018년부터 해마다 정기적으로 한반도와 인근 해역에 호위함과 초계기를 순환 배치하며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엔 지난 6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해군 호위함 몬트리올이 한반도 주변에서 불법 해상 활동에 초점을 맞춘 감시 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북한은 캐나다의 이 같은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리우스 그리니우스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는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유엔 사령부의 일원으로서 한반도 안보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supported the six-party talks. We supported UN sanctions. Monitor the sanctions regime. We're still, as you know, 2004년부터 3년간 주한 주북 캐나다 대사를 역임한 그리니우스 연구원은 우리는 육자 회담을 지지했고 유엔 제재를 지원했으며 제재 체제를 감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도 캐나다는 한반도 파병을 통해 유엔 사령부와 협력하고 있고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한국합동참모본부는 김명수 합참의장이 캐리니안 캐나다 국방총장과 공조 통화를 하고 한반도 및 인태 지역의 안보 정세를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의장은 대북 제재 이행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캐나다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타이완 급변 사태 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하지만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미한일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가 전례 없는 방위력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중국 자극에 대한 우려보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일 B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와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워싱턴 포스트 공동기고문을 통해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만나셨는데요. 케네스 와인스타인 석좌님. 한국과 일본인 인도태평양의 안정과 번영을 증진하는 데 어떻게 더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윤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양국의 잠재적 역할과 관련해서 어떤 식견을 얻으셨나요? First, you talked about the op-ed in the Washington Post by Secretaries Blinken, Austin, and National Security Advisor Sullivan. 먼저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워싱턴 포스트 공동기고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은 인도 태평양에서의 미국 외교가 미국 주도의 허브 앤 스포크 방식에서 통합되고 상호 연결된 파트너십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커스나 미한일 3국, 미일 필리핀 3국, 쿼드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공동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죠. 그 성과로는 일본의 방위비 투자 증가와 한국의 동남아 경제 관여 증가, 미국과 필리핀의 군사협력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저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토론을 주최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불명한 것은 윤 대통령은 점점 커지는 북한 문제, 특히 북한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협력에 대처하기 위해 3국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러 협력은 지난 몇 달 동안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으로 절대적인 수준의 비약적 진전을 이뤘는데요. 분명히 미중 경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중 경쟁을 기술과 정보, 경제를 포함한 전략적 경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 상호 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을 계속하면서 영내 평화와 글로벌 의제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허브 앤드 스포크 방식에서 좀 더 통합된 동맹과 파트너십의 네트워크로 전환했는데요.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님, 이런 접근법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시나요? 또 미국의 영내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Yeah, so I think that the signature foreign policy success of this administration is really the revitalization of alliances.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정책 성공은 실제로 동맹의 활성화입니다. 동맹들이 적응했다고 보는데요. 와인스타인 박사가 설명하신 것처럼 모든 다양한 조직들이 상호 연결되고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를 격자 구조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 그 이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격자는 너무 약해요. 전 이것을 비단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강하고 유연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 동맹과 이 모든 것의 중추인 우리의 핵심, 5개 조약 동맹과의 파트너십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상호 방어와 상호 번영은 이런 관계들을 통해 실제로 증진될 겁니다. 이것이 안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경제에도 해당된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적인 한 가지 이익은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지원하는 것이죠. 네. 와인스타인 석재님,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회와 도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중국, 러시아와 대척점에 서 있는 듯한 이런 접근법이 그들의 외교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그들의 지렛대를 키울 수 있을까요? I think it's going to increase their leverage. First, the trilateral cooperation gives South Korea more power to face off against this 물론 그들의 growing, 지렛대를 North 키울 수 Korea, 있다고 봅니다. 우선 3국 협력으로 한국은 점령하는 북러 협력에 맞설 더 많은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그리고 3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활성화했습니다. 3국은 올해 6월 다영역 3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을 했습니다. 3국 국방장관이 지난 6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나 서명한 협력 각서도 있었습니다. 또 3국 경제 대화도 있었죠. 도전도 분명히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를 강력히 지지하지만 그의 지지율은 현재 29%로 사상 최저 수준이고 여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의 중국과의 관계 문제도 있는데요. 문제는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가입니다. 한일 모두의 가장 큰 경제적 파트너인 중국과 중국의 강압에 대한 대응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진짜 도전 과제입니다. 오커스와 쿼드는 바이든 행정부 전략의 핵심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 모두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느슨한 관여 말고는 현재 회원국 확대 계획도 없는데요. 맥스웰 부대표님,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를 포함한 영내 위협을 고려하면 한국이 이런 안보 체제에 가입하는 게 안보를 강화할까요? 이런 통합은 현재 논의 중입니까? So the Quad and AUKUS are important. But what is most important to the U.S. strategy are our five alliances. 쿼드와 오커스는 중요하죠. 하지만 미국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5개 동맹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동맹은 우리의 상호 안보의 기반이자 토대입니다. 쿼드는 경제에 초점을 맞춰 개발됐으며 4개국에 매우 중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 호주, 특히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기술 교류에 초점을 맞춰 설립됐고요. 한국이 이 모든 회원국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국가들 간의 외교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식 가입 여부는 현존하는 협력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미국과의 3자 협력입니다. 이것이 또한 오커스와 쿼드 등과도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비단망은 강하고 유연하며 모든 회원국들에 정말 많은 강력함과 힘을 줍니다. 네. 일본은 한국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재적인 중국, 타이완 분쟁에 관해서도 말이죠. 와인스타인 석재님, 한국의 중국과의 지정학적 관계가 고려돼야 할까요? 아니면 한일 양국이 똑같이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까요? Look, under President Moon, the South Koreans refused to hav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because they viewed it.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 채택조차 거부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항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국은 그 전략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화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반면 윤 대통령은 한국을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동맹 간 역할이 분담이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심각한 위협은 북한에서 비롯되고 그들은 이웃이라는 걸 이해하죠. 그리고 한국 군과 미한 동맹의 초점은 북한 억제에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와 동맹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가하는 타이완 급변 사태 시에도 말이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타이완 급변 사태 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현 단계에서 주한 미군을 양안 급변 사태에 파견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양안 급변 사태 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실질적인 진지한 검토도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실제로 병력을 파병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고 확실히 한일 모두가 타이완 급변 사태 시 똑같은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맥스웰 부대표가 말했듯이 한국은 정말 큰 역할을 했는데요. 특히 군수산업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나토 지원 측면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하고 놀라운 일인데요. 방산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일본이 정말 부러워하는 것이기도 하죠. 일본에게는 한국이 정말 롤 모델인 거죠. 미한일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미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제도화한 최초 사례인데요. 하지만 한국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미일 동맹에 편입되거나 불필요하게 중국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맥스웰 부대표님,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ell, frankly, I think the criticisms are ill-informed. First of all, President Yoon and Prime Minister 솔직히 그런 비판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그들이 보여준 정치적 용기에 대해 찬사를 받을 만합니다. 이 3국 협력에 참여함으로써 양국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였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양국 모두의 최선의 이익입니다. 한국이 동맹에 끌려 들어갈 염려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중국이 이 합의와 동맹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2017년 전임 한국 정부가 시진핑에 의해 삼불 정책을 강요받았던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불가, 미한일 군사동맹 불가 압박을 받았어요. 삼국 동맹은 중국의 위협인 거죠. 동맹의 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삼국 협력의 한 측면이 통합된 미사일 방어인데요. 이는 중국은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인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삼국 모두의 상호 이익과 상호 방어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2022년 12월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특별한 관계라며 가볍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11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점이 되는 부분이죠. 중국은 국제사회에 책임이 있는 일원이 돼 교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악의적 행위자가 되기를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한국은 자국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겁니다.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실제로 한국, 일본, 미국에 이전에는 없었던 방위력을 제공합니다. 네. 한일 관계는 역사적으로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여겨졌었는데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역사 문제보다 국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국의 긴장과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요. 와인스타인 석좌님, 한일 양국이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위해 이런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까요? What Yoon and Kishida have done, as Colonel Maxwell says, absolutely historic. Now it's time to build it out, and not just.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 일은 맥스웰 부대표 말처럼 정말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제는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난달 샹그릴라에서 체결한 3국 국방장관 간 협력에서 그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나아가 교육 교류와 한일 주요 기업 간의 비즈니스 파트너십과 더 많은 공공외교를 장려해 양국 국민이 실제로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일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관료 조직과 다양한 방식의 제도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비즈니스 차원과 인적 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감한 과거사 문제를 가능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맥스웰 부대표님, 미국 대선 후보들의 동맹에 대한 다른 시각을 고려하면 미한일의 이 안보 협력이 선거 후에 동력을 잃을 수 있을까요? 이런 협력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제도화할 수 있을까요? We have to be careful as we talk about this. I believe we need to institutionalize the framework for the purposes of ensuring. 이 문제를 논의할 때는 조심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이 프레임워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군사협력, 상호운용성, 외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삼국군은 우리의 계획을 제도화한 5개년 훈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이를 제도화하려 한다는 생각엔 반대합니다.
우리 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누가 당선되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겁니다. 우리는 제도화를 통해 미래의 지도자를 올감해 그가 확립된 넷 프레임워크에서 물러날 수 없게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치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프레임워크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그 중요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삼국 모두 민주주의 국가로서 선출된 민간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의 게릴라 왕조와 수용소 국가 같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사느니 민주주의의 혼란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미한일 3국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유엔의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메커니즘을 발족할 계획인데요. 와인스타인 석좌님, 이 계획은 3국 협력의 연장선으로 보시나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This is not an official proposal quite yet from the three governments, but the idea really is to continue the UN's work, which was very effective. 미한일 대북 제재 감시 체계는 삼국 정부의 공식 제안은 아직 아니지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우 효과적이었던 유엔의 활동을 계속 이어가자는 취지인데요. 새 체계는 미한일이 주도하고 호주, 뉴질랜드 같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동참해 유엔 안팎에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유엔이 우크라이나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G7이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활동과 유사하다고 보는데요. G7이 테러 경제 제재와 기타 노력을 조율하고 추진하려는 시도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와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미국 의회 중국위원회가 중국 내 탈북 난민과 강제 북송 탈북민들의 인권 실태가 매우 열악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의회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내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탈북 난민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제한 조치가 최근 완화되면서 탈북 시도와 구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탈북자 체포를 하고 송환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를 인용해 2023년 6월 현재 중국에서 송환을 기다리는 탈북 난민은 약 2,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탈북과 관련된 위험성 때문에 중개인이나 브로커에게 주는 탈북 비용도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도 현재 열악한 인권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경 폐쇄로 인해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발이 묶여 수입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도 다시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고문과 투옥, 강제노동, 처형에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고 우려했습니다. 위원회는 북한 인권단체들의 보고를 인용해 중국 기업과 북한 정부가 북한 수감시설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제 북송 탈북민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구금시설에서 생산된 인조 속눈썹과 가발, 섬유 등을 중국산으로 속여 다른 나라에 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중국 정부의 국제법에 의거해 탈북 난민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송환은 중국이 가입한 1951년 유엔의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따른 중국의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이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강제 송환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중국 내 탈북 난민들과 북한 내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의회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 인권특사가 중국 내 탈북 난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이 이미 지난 2022년 9월 31일 기해 만료되면서 현재 역대 최장기 북한인권법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행정부는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일 때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관련 브리핑을 강화하고 북한 망명 신청자를 위한 다자간 우선 망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시작한 한국은 인권과 대량 살상무기 등 안보리 내에서 북한 문제 제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북한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다자간 우선 망명 제도는 이들이 신속하게 인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 보호 체계로 망명 신청자들을 유엔 난민기구의 보호 아래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9일 VOA와의 통화에서 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의 이번 연례 보고서에 대해 북한의 국경 재개방 이후 보고된 많은 탈북민 강제 북송 사례와 중국 정부의 체포 강화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담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any people are concerned and have been advocating for the safe passage of the North Koreans. 숄티 대표는 북한 자유연합을 비롯한 수많은 북한 인권 단체들이 현재 중국에 억류된 탈북 난민들의 안전 보장을 우려해왔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미국 정부 및 의회에 제안해왔다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주장대로 탈북민들이 불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국제사회가 정한 난민의 정의에 가장 확실히 부합하는 사람들이라며 중국 정부가 국제 조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China needs to just recognize it needs to follow its international treaty obligations, and South Korea needs to remind China that 숄티 대표는 한국 정부가 현재 중국에 구금된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한국 헌법에 따라 한국 시민이라는 점을 중국 정부에 계속 상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국제사회도 중국 내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 송환에 연루된 모든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할 것이라는 발표를 통해 중국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2000년 미국 의회가 중국 내 인권 실태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상원과 하원 각각 9명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는 매년 중국 내 인권과 법치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합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한국 언론들은 어제 전격 발표된 국방장관과 국가안보실장 인사에 대한 분석을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신원식 국방장관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내정되고요. 후임 국방장관에는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지명됐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외교안보특보에 임명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 핵심 요직을 교체한 배경이 뭘까요? 예, 언론들은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는 군 출신을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에 각각 기용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이 후반부 외교안보 전략을 안보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러 군사 밀착과 북한의 일따른 도발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안보사령탑으로 군 출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윤 대통령에게 많이 전달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 언론들은 이번 인사의 특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대북 강경파가 외교 안보 라인 전면에 나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육군사관학교 선후배인 신원식 내정자와 김용현 후보자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직을 거친 작전통이면서 군내 대표적 매파로 꼽힌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선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내정자는 장관 취임 직후부터 즉강끝 원칙을 내세우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했는데요. 도발에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외교 안보 요직 교체가 너무 잦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예, 맞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임명된 지 10개월 만에, 그리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7개월 만에 교체됐는데요. 동아일보는 외교 안보 라인의 잦은 교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특히 여권에서는 이번 인사가 윤 대통령의 고교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를 위한 인사란 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신문에 김 후보자는 오래전부터 국방장관을 희망해왔다며 윤 대통령이 편한 사람을 곁에 두며 친정체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김용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방장관에 임명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그렇다면 이번 인사는 그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하나요? 예, 아닙니다. 김 후보자가 공식 임명될 때까지 신 장관이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겸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장관을 공석으로 둘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전례가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6월 당시 안보실장에 내정된 김관진 국방장관이 국회 청문회를 거쳐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한 달가량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겸직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장호진 실장이 이번에 자리를 옮긴 데 대해서는 문책성 인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요? 예, 언론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는 상황에 국가안보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론이 불거진 것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런 보도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장 특보가 앞으로 대통령을 대신해서 외부로 나가서 세일즈맨 역할을 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반갑지 않은 뉴스인데요.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들은 지난 6월 말부터 증가세를 보이던 신종 코로나가 여름철을 맞아서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8월 첫째 주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고된 환자 수가 861명으로 한 달 새 10배가량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발병 환자 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언론들은 코로나 자가 검진 키트와 소독제,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고 있고 치료제를 찾는 사람도 크게 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질병관리청은 치료제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는 그동안 계속 변이형이 나타났는데 최근 유행하는 것은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예, 한국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오미크론 계열인 KP3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중증도와 치명률에서 이전 오미크론 변이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 환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환자의 65%를 차지하고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증상은 발열과 기침, 목 아픔, 그리고 호흡 곤란 등입니다. 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V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